생명과학 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기간이 길어져서 시험 범위를 바꾸거나 시험 문제를 더 내거나 하지 않고요. 기존 내용 이제 복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원격인데 3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 3단원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단원씩 시간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복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보면 이제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 했던 게 생명과학의 이해 파트였고, 대단원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생물의 특성과 생명과학의 특성이라고 해서 생명체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단원, 3단원을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1단원이 제일 꿀입니다. 꿀. 그래서 생물과 비생물을 비교한다. 그래서 생물의 특성이 선생님이 만든 교재에는 총 7가지가 써 있습니다. 7가지 있는데 이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적응 또는 진화, 생식 또는 유전 이렇게 나눠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였다. 세포.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의 이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세포이다. 우리는 세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구성 단위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 세포로 생물을 분류하면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이 있습니다. 세포가 하나 있는지 또는 여러 개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예시를 보고 우리가 아메바, 대장균, 집신벌레 이런 거는 단세포구나. 사람, 양파, 다람쥐 이런 건 다세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류한 건 단세포와 다세포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통해서 분류를 한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명체의 특성 중에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 바이러스 특징이 아니었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단백질로 돼 있다. 단백질 결정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결정체. 그래서 단백질과 핵산이 단백질하고 핵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박테리아 파지 이렇게 모형도 같이 만들어 봤었죠. 물질대사 두 번째는 물질대사가 있다. 물질대사 우리 통합과학에서 했었고, 그리고 2단원에서 처음에 이제 동화 이화 과정을 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라고 봐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물체는 물질대사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한다. 그래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거나 여기 물질대사에는 동화와 이화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합성도 물질대사고요. 그리고 분해도 물질대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화와 이화가 이렇게 있고요.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된다. 이화는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된다. 이렇게. 그래서 흡열이다. 또는 발열이다. 뒤에 다음 시간에 2단원 하면서도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3단원이 아니요, 3단원이 맞죠? 그래서 여기 예시 같은 거 보면 우리 알 수 있고요. 이 그래프 보고도 저에너지 분자가 고에너지 분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건 동화구나. 이렇게 이만큼 에너지 차이가 있네.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가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흡열이구나.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체 촉매인 효소가 반드시 관여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물질 대사는 꼭 100% 효소가 사용됩니다. 그 효소가 사용되지 않는 자연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연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다. 그래서 생물은 빛, 온도, 소리, 접촉 이런 것들을 자극을 감지하고 이에 대해서 반응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들을 같이 봐야겠죠. 이 생명체의 특성 부분은 무조건 우리 예시하고 같이 함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특성을 쓰세요. 또는 특성 무슨 특성일까요?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예시를 통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시를 보고 이 예시는 이 특성이구나, 그러면 이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모사는 뭐 미모사가 입에 물체가 닿았다, 이거 이제 자극이고요. 이게 반응이고요. 입을 접는다, 이렇게. 식물이 빛이 이제 자극이 되고요. 빛이 비치는 쪽으로 굽어 자란다, 이게 이제 반응이 되고요. 밝은 곳, 이거 빛이 어떻게 보면 빛이 자극이 되겠죠. 빛이 자극이 되고, 동물 작아지고 또는 커지고, 요게 이제 반응이 되겠다. 이것도 빛이네요. 빛이 자극이 되고요. 이동한다, 요게 이제 반응이 되고요. 곤충이 잎에 앉았다, 요게 이제 자극이 되고요. 접힌다, 요게 이제 반응이 되겠다.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항상성이었습니다. 항상성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체 체온은 체온, 삼투압, 체내 수분량, 그리고 혈당량, 삼투압, 체온, 요거 이제 우리가 신경계 뒤에 가서 기말고사 범위에서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배웁니다. 지금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모든 것들 우리가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항상성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우면 땀을 흘린다,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수분량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그리고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대사성 증후군 할 때 당뇨병이 나와요. 당뇨병 배울 때 이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식사 후에 혈당량이 높아지면 분비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우리 다 이제 연결해서 함께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은 발생과 생장입니다. 발생하고 생장을 굳이 나누면 우리 선생님이 그때 수업할 때 굳이 나누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발생은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로 발달하는 과정을 이제 발생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자 난자 해가지고 수정란이 됐다, 또는 이제 개구리알 이런 게 수정란이 됐다, 요게 이제 나눠지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충. 그러면 요렇게 해서 올챙이가 된다, 요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발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러한 올챙이가 이제 개구리가 되겠죠. 개구리는 못 그리겠다. 개구리가 이렇게 있다. 개구리가 어른 개구리가 된다. 이런 게 이제 생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생하고 생장은 그냥 수정란에서 아기가 되는 요런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걸 발생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고등학교 내용 안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처럼 이렇게 개구리 수정란이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된다, 또는 만약에 개구리의 수정란이 올챙이가 되었다 라고 해도 발생인 겁니다. 전체 과정이 아니어도 중간 과정이어도 발생에 포함이 되겠다. 수정란이 뭐가 됐다 이러면 이제 대부분 발생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식과 유전입니다. 생식과 유전은 조금 쉽죠. 그래서 생물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유전은 다 닮은 거. 그래서 예시 보면 정록생명인 어머니에게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진도가 빠르면 이제 기말고사 마지막 범위가 될 것 같고요. 아니라면 이제 2학기 처음에 이제 유전이라는 단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왜 정록생명인 어머니에게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지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재밌겠죠? 그때 이제 힘들 텐데 지금 여기 나오는 유전은 너무 쉽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적응과 진화입니다. 적응과 진화는 적응은 생물이 자신이 서식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구조와 기능, 행동 양식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맞춰졌다. 그러면 다 적응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와 기능 또는 행동 양식까지 적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적응을 통해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보게 되면은 이 적응은 우리가 종합과학에서 배웠던 개체군의 적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추운데 살았어. 추운 지방에 살아서서 나는 추위에 잘 견뎌. 강해. 이건 이제 적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 북극 쪽 러시아 사람들은 추위에 잘 견딘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개체군 수준이면 적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느낌 차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적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까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뭐 다 개체군 수준이에요. 이렇게 북극 토끼가 계절에 따른 토순이의 색깔 변화라고 써있지 않죠. 북극 토끼의 털색 변화라고 써있죠. 그러면 개체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요.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다. 선인장의 줄기, 가시껍질 이런 것들 다 더운 사막 지역이나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은 그런 수분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선인장이 어떻게 적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화는 우리 뭐 너무 많이 했었죠. 진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결국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한 것이다. 그래서 적응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윈의 자연 선택을 작년에 같이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자연 선택의 과정 중에 개체 변이가 있었어요. 이 이제 개체 변이로 인해서 개체군이 적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였었어요. 여기 예시는 이제 토끼, 북극 토끼는 귀가 작은데 뭐 나머지는 귀가 크다 이렇게. 여기 이제 고위도, 여기 저위도 이렇게 적도 지역 이쪽으로 갈수록 부속지라고 하는 건 이제 손, 귀, 발 이런 것들이 부속지라고 하는데 부속지의 크기가 저위도로 갈수록 커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열을 더 많이 방출해야겠죠. 더울수록 내 몸에 있는 열을 많이 방출할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 땀을 흘리는 거고 기화열 때문에. 그래서 부속지의 크기를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준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같이 얘기했었어요. 뭐 고위도 저위도면 여기는 몸의 크기가, 몸의 부피 크기가 크다. 여긴 작다. 부속지가 작다. 얘는 크다. 색깔이 여기는 어둡다. 이건 채색이에요. 채색. 몸 색깔. 채색이 어둡다. 여기 밝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뭐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이제 적응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혀 지금 이 부분은 어렵지 않다. 그냥 이제 우리 바이러스 같이 했었어요. 바이러스.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아서 활동을 하는 감염성 병원체였다. 감염성 병원체고 코로나19죠. 그리고 크기와 모양, 뭐 다양한 모양 갖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구성이에요. 단백질 껍질과 핵산으로만 구성된다. 여기 나오는 핵산은 DNA, RNA를 다 합쳐서 핵산이라고 합니다. 뭐 유전물질이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유전물질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물질이 유전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핵산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특성은 뭐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함께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구분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생물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 세포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숙주세포 밖에서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독립적으로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생물적 특징에는 유전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돌연변이, 개체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돌연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진화가 가능하다. 진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적응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바이러스가 더운 날씨에 적응을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단적인 예시입니다. 뭐 팩트가 아니고 어떤 백신이 있어요. 우리 이 백신은 이 바이러스가, 이건 이 구체적인 내용보다 이해를 위해서 우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이러스가 여기 우리는 박테리오 파지로 배웠으니까 얘가 도킹을 해가지고 이 안에 넣어요, 유증 물질을.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도킹하는 걸 이거를 이제 막아줄 수도 있고요, 백신이. 또는 여기 와서 이제 뭔가 할 때 그때 이걸 막아줄 수도 있고요. 뭐 치료제도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면역이잖아. 이 면역 작용을 우리가 면역을 위해서 뭐 백신을 맞던 치료제를 처리하던 약이라고 하는 이 약을 먹던 할 때 이게 결국 면역인데, 이거에 대해서 회피를 합니다. 회피. 이건 뭐 회피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회피할 때 얘네들이 이 약에 어떤 단백질을 저해했는데 그 단백질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요, 바이러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 이 백신, 사람이 사용한 백신 또는 사람이 사용한 치료제에 대해서 적응이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 결국 핵산을 가지기 때문에, DNA 또는 RNA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고,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적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적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쭉 하나 가지고 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핵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돌연변이가 가능하다. 돌연변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적응이 가능하다. 적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쭉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박테리오 파지 모형 제작했었고요. 문제도 같이 풀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기출문제 풀었을 때도 우리가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탐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탐구 과정. 우리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방법이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귀납적과 연역적을 많이 헷갈려하고 구분하는데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 단계를 보고 비교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의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과학에서 정의 되게 중요하지만, 정의 공부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린 단기간에 이해를 해야 되니까, 보면은 하나씩 비교하는 거예요. 귀납적 탐구 과정은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연역적도 관찰합니다. 근데 여기 차이점이 있죠? 얘는 문제인식이 있어요. 문제인식이 있어요. 문제인식이 뭐지? 왜 그럴까? 저거 왜 저러지? 이겁니다, 이거. 요게 이제 연역적은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귀납적은 그게 없습니다. 귀납적은 그냥 자연현상을 관찰하다가 그 다음에 관찰 주제를 선정해요. 저거 한번 봐볼까? 핀치새 한번 봐볼까? 핀치새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핀치새를 모두 관찰해서 규칙성을 한번 파악해볼까? 차이점을 파악해볼까? 요게 이제 귀납적입니다. 왜 그럴까? 쟤는 도대체 왜 그럴까? 무슨 이유로 저런 현상이 나타날까? 라고 하는 건 연역적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차이죠. 연역적은 가설 설정이 있다. 가설 설정. 저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한 나만의 답. 아직 밝혀져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그럼 저건 왜 그럴까? 아마 이래서 저럴 거야. 이렇게 이제 내가 혼자 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잠정적인 답을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가설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탐구 설계 및 수행,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실험을 한다라고 해서 꼭 연역적인 건 아니지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실험을 하게 되면 연역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인식도 있어야 되고 가설 설정도 있어야 되고 탐구 설계 및 수행도 있으면 더 우리가 구분하기가 편하겠다. 근데 이제 귀납적은 관찰 방법만 고안합니다. pin치새를 내가 현미경으로 볼까? 해부 현미경으로 볼까? 또는 돋보기로 볼까? 이렇게 뭐 어떻게 보지? 이렇게 뭐 위아래로 볼까? 뭐 길이를 재볼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관찰을 수행해서 길이를 재보고 부피를 재보고 무게를 재보고 했더니 다르네. 얘는 다르네. 얘는 여기 사는 애들은 먹이가 좀 무른 애들은 부리가 뭉툭하네. 근데 딱딱한 먹이가 많은 지역에 있는 애들은 부리가 날카롭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칙성을 파악을 하는 게 이제 귀납적 탐구 과정에 해당하고요. 연역적 탐구 과정은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겠죠. 결론을 도출해서 이 결론과 가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답 가설과 비교해서 가설이 맞는지를 판별을 합니다. 가설의 진위 여부,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맞게 되면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을 도출한 거 가지고 이제 일반화, 좀 더 상위 개념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좀 더 일반적인 걸로 이제 예시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납적 탐구 과정과 연역적 탐구 과정을 비교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역적 탐구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 실험군과 여기 보면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고 그리고 막 종류변인, 종속변인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실험군, 대조군은 내가 어떤 가설을 설정했어요. 가설을 설정했다. 우리가 가설은 뒤에 이제 변인에서 할 거니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돼서 독립변인에서 내가 가설에 써있는 변인을 조작변인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조작변인을 내가 조작을 가했는지 또는 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조작을 했으면 실험군,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대조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빵을 먹으면 내가 너무 행복해. 그 가설을 세웠어요. 빵을 먹으면 다람쥐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빵을 줬어요. 그래서 행복해해. 그럼 가설이 일치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빵을 안 줬을 때 불행한지를 봐야 돼요. 그죠? 단언할 수 없잖아요. 내가 확실해. 얘 빵 먹으면 행복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얘는 뭐야, 빵 아니고 뭐 물만 먹어도 행복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이 들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 또는 뭐 증류수 같은 거 줬을 때 이런 게 이제 대조군이 되고 빵을 준 게 실험군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인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변하는 요인이라고 했었어요. 변하는 요인, 변인에는 원인에 해당하는 게 있고 결과에 해당하는 게 있다. 원인에 해당하는 변인을 독립변인이라고 하고 결과에 해당하는 것을 종속변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가설은 독립변인 다음에 종속변인이 꼭 와야 되고요. 독립변인을 또 둘로 나눕니다. 내가 가설에서 사용한 조작변인이 있고요. 그리고 가설에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내가 가설로 설정한 조작변인만 달라져야 되죠. 나머지 요인들은 다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내가 넣은 그 요인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통제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통제변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독립변인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종속변인이 이제 따로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의 이제 개념의 위계가 다르니까 꼭 이런 걸 구분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예시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킹호의 뭐 화성 생물 탐사 실험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킹호에서 이제 화성 생물 탐사를
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실험 1, 광합성을 하는 뭐 생물체가 있다면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가 막 12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면 일반적인 탄소인데 내가 이제 14번으로 이제 표지를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이 14번 방사성 동위원소 14C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얘의 이동에 따라서 내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실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뭐 원소의 분자 또는 원소의 이렇게 추적을 할 때 되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CO2를 넣었더니 가열 장치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실험 1의 이제 결과 방사능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산화탄소는 뭐 그 화성 토양에는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빛을 비췄잖아. 빛을 비췄으니까 광합성하는 생물이 있다라면 그러면 포도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없다. 호흡도 안 한다. 심지어 기체라는 건 이제 호흡을 했어야 돼요. 호흡하는 게 없다. 생물이 없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뭐 영양물질 넣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세포 호흡을 하겠다. 세포 호흡을 해가지고 CO2를 나오겠다. 만약에 여기에 생물이 있다라면 근데 검출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생물이 없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우리 같이 안 했었고요. 이것도 이 자료도 안 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닌가? 옛날 그거라서 옛날 프린트라서 뭐 이거 같이 문제 풀어봤었던 것 같고요. 이 문제를 만약에 안 풀어봤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제일 먼저 보는 친구가 근데 문제 안 풀었는데요 이렇게, 또는 문제 안 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일주일이니까 이 문제 다시 해서 풀이 다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약에 안 했어가지고 다시 찍어서 올리는 건 출결 같은 걸로 안 하고요. 따로 이제 선생님 유튜브에서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굉장히 내용이 짧아서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단원 사람의 물질 대사를 전체 과정을 뭐 요약해서 오늘처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아마 내용은 설명할 내용은 오늘처럼 적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질문을 해주면 참 좋은데 질문 해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뭔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과 관련돼서 질문 사항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뭐 우리 밤마다 이제 단톡 그 카카오 단톡 만들었죠. 단톡으로 물어봐도 되고요. 뭐 사실 단톡에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궁금한 건 다른 친구도 똑같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선생님 카페에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려주면 굉장히 알림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그래서 굉장히 빠른 답장을 해줍니다. 카카오톡 개인톡이 가장 답변이 느리고요. 메일은 아예 안 읽고요. 그리고 전화가 제일 빠르긴 한데 전화 잘 안 받고요. 그 카페가 제일 빠르고 단톡이 그 다음일 것 같습니다. 잘 알겠죠?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고 나머지 부분 같이 한번 뭐 혼자서 이제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